여러분 새로 산 컴퓨터를 딱 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겉보기에는 진짜 최신식 운영체제가 깔려 있고 모든 게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죠? 맞아요. 그런데 백그라운드에서는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비밀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우스로 움직이고 키보드를 쳐도 그 진짜 중요한 시스템의 통제권은 그 비밀 프로그램이 다 쥐고 있는 거죠. 심지어 나한테 전원을 끌 권한조차 없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해킹당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제공된 다양한 문헌과 기록들을 통해서 깊게 분석해 볼 주제가 바로 이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993년 대한민국 그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와 그 밑바닥에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국가라는 시스템의 통제권을 쥐고 있었던 비밀 사조직, 바로 하나회의 충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검토한 자료들이 당시 상황을 기록한 그 아주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의 문서들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네네. 이 문서를 작성한 주체들의 정치적 관점은 다 제각각인데 이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단 몇 달 만에 해체되었는지 그 사실관계랑 타임라인만큼은 아주 명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아, 팩트는 하나라는 거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오늘 다루는 자료는 정치적이나 역사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민감한 주제죠. 그래서 저희는 좌파나 우파, 그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견해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오직 제공된 원문 자료에 담긴 사실과 주장만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니까요. 네, 도대체 이 하나회라는 조직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권력을 장악했는지,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 철옹성을 무너뜨렸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해부해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일단 그 병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러니까요. 먼저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헤쳐보죠. 도대체 하나회가 뭐길래, 아니 군대라는 공식 조직 안에서 어떻게 이런 거대한 사조직이 자라날 수 있었던 건가요? 뿌리를 찾으려면 1963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 11기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약간 비밀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영남 출신 장교들의 친목회처럼 소박하게 시작했어요. 아, 밥 같이 먹는 모임 같은 걸로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밥만 먹는 사이가 아니게 된 거죠.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후배들을 은밀하게 포섭했고요. 가입할 때는 절대적인 충성이랑 비밀 유지를 막 맹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맹세까지요? 아니 군대라는 곳은 상명하복이 생명이잖아요. 국가가 부여한 공식적인 계급장보다 자기들끼리 맺은 그 형님 아오하는 의리가 더 우선시됐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하나회가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선배가 후배를 요직으로 밀어주고 그 자리를 차지한 후배가 다시 또 다른 후배를 그 자리로 끌어올리는 일종의 회전문 인사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은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이들이 독점했던 세 가지 핵심 보직을 꼭 주목해야 하는데요. 군 내부의 모든 정보와 동향을 감시하는 보안사령관, 그리고 수도 서울의 방위를 책임지는 수경사령관, 마지막으로 최정예 전투병력을 쥐고 있는 특전사령관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눈과 귀를 담당하는 정보망, 그리고 대통령과 수뇌부를 보호하는 방패,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창, 이걸 자기들끼리만 계속 돌려막게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회사 안에 공식 CEO도 모르는 비밀 VIP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 멤버들이 인사권이랑 재무권을 다 쥐고 있어서 사장조차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아찔하지 않나요? 완벽한 비유네요. 그 힘이 물리적으로 폭발한 사건이 바로 1979년의 12.12 군사 반란이었죠. 하나회는 자신들의 그 사조직 연락망을 이용해서 공식적인 군 지휘 계통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권력을 찬탈한 거네요. 네, 그 이후로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라는 굵직한 사건들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결국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에 걸쳐서 무려 14년 동안 국가 최상위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군인 집단이 된 겁니다. 와, 14년이라니? 자, 그럼 이제 1993년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죠. 30여 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네, 문민정부의 출범이죠. 아까 제가 비유한 것처럼 새 민간인 CEO가 회사에 딱 출근을 했는데
회사의 모든 실권을 비밀 VIP 클럽 멤버들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군 내부에서는 실제 군의 권력은 하나회가 갖고 있다. 대통령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 막 공공연하게 돌 정도였으니까요. 육군 참모총장, 기무사령관 이런 4대 핵심 보직이 다 하나회 인맥이었거든요. 그래서 취임 직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안기부랑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아주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잖아요. 저는 자료 읽으면서 그 결과 보고서 내용이 진짜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이시죠? 유사시 군 지휘 체계보다 하나회 조직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대통령이 A로 이동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회 선배가 아니 B로 가라 하면 군대가 B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좀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요. 공식적인 국가 지휘 체계가 사조직의 의리에 매릴 수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결론이 공식 확인된 겁니다. 이건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밤에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나를 지키는 경호원들이 다른 보스를 모시고 있다는 거니까. 이 끔찍한 버그를 고치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전격전, 블리츠크리그였죠. 네, 적의 통신망이 공식 지휘망보다 빠르다면 대응은 그들조차 예상치 못한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정확히 간파한 겁니다. 맞아요. 그 긴박했던 3단계 작전을 제가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타격이 1993년 3월 8일에 일어납니다. 취임한 지 단 11일 만이었어요. 이날 아침 상황이 정말 영화 같았죠. 김영삼 대통령이 권영애 국방부 장관을 청와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지시하죠.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오늘부로 예편시키시오. 여기서 제가 진짜 놀랐던 게요.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가 군 인사작전을 지휘하는데 자기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사전에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패싱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비하나회 출신이었지만 국방부라는 조직 자체가 이미 하나회의 정보망에 촘촘하게 장악되어 있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장관한테 미리 상의를 하거나 서류가 오갔으면 바로 하나회 귀에 들어갔겠네요. 당시 군 내부의 하나회 정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반증 아닐까요? 그렇죠. 한두 시간 안에 정보가 새어나가면 눈과 귀, 창과 방패를 준 그들이 반격할 테고 그럼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머리, 참모총장이랑 기무사령관을 예고도 없이 날려버린 거군요. 네, 인사를 발표하고 세 사람을 임명하는 데 딱 4시간 걸렸습니다. 조직이 마비돼서 연락조차 못한 거죠. 여기서 YS가 남긴 명언이 하나 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와, 그 말 진짜 멋있네요. 군부의 반발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해버린 리더의 결단력. 그리고 4월 2일에 이필섭 합참의장 같은 핵심 장성들을 추가로 해임하는 2차 작전이 이어집니다. 근데 사실 진짜 기폭제가 된 사건은 4월 중순에 터지잖아요. 동부이촌동 아파트 단지 사건이요. 백승도 소령이 익명으로 하나회 명단 전단지를 막 살포한 그 사건이죠. 네, 명단이 눈처럼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체가 폭로되면서 시스템 해체에 완벽한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 부대 안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뿌렸을까요? 당시 동부 이천동은 군 장성들과 고급 장교들 가족이 모여 사는 이른바 군인 아파트였습니다. 부대 안에서 문서를 돌렸으면 기무사 같은 데서 즉각 차단하고 은폐했겠죠. 언론에 제보했어도 군 당국이 보도를 막았을 거고요. 정확합니다. 근데 장교 가족들이 사는 민간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명단을 살포해버리니까 정보가 입소문으로 번지고 언론도 도저히 덮을 수 없는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와, 은폐 메커니즘을 완전히 우회해서 여론에 직접 던져버린 거네요. 국민적 분노가 당연히 폭발했겠죠. 네, 여론이 말 그대로 끌어올랐습니다. 그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4월 말부터 5월까지 3차 숙청이 시작되죠. 송응섭, 박희도 같은 하나회 장성 40여 명을 전원 좌천시키거나 전역 조치해버립니다. 별들이 진짜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권영애 같은 비난의 출신들을 중용하고 사조직 결성 자체를 원천 금지시켜버리죠.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어요. 수십 명의 최고 2급 장성들의 목이 날아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1979년에 탱크 몰고 권력 잡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왜 그 수많은 총구는 조용했을까요?
왜 저항 한번 못했을까요? 이 부분이 제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무혈숙청이 가능했냐는 건데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네 가지 핵심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김영삼 대통령이 직선제로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주의 대통령이었다는 점입니다. 아,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국민 과반수가 뽑은 대통령을 칠 명분이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냉정 종식입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반공 방파제 역할만 하면 한국의 군사 정권을 묵인해줬지만 이제는 소련도 무너졌고 미국이 군부 쿠데타를 지지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죠. 뒷배를 봐주던 미국이 등을 돌린 거네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성숙해진 국민 여론입니다. 다시 탱크 몰고 나오면 국민들이 목숨 걸고 저항해서 전면적인 내전으로 갈 거라는 걸 군부도 알았던 거예요. 쿠데타가 아예 용납될 수 없는 분위기였죠. 국민들의 저항의식이 가장 큰 무기였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절대 권력자의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회 내부의 결속력 자체가 많이 약화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계파가 갈려서 자기들끼리도 뜻을 못 모은 거죠. 아, 명분 없고 미국 안 도와주고 국민들 무섭고 내부 분열까지. 이 모든 요건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완벽한 문민 통제가 가능했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을 잘라냈다고 해서 그 권력의 뿌리까지 완벽하게 뽑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 14년 동안 비자금 어마어마하게 모았을 텐데.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1993년 8월에 전격 실시된 게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이게 정치권과 군부의 비자금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린 치명타였죠. 아, 실명제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예전에는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은닉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진짜 자기 이름을 밝히고 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하니까 그 거대한 자금줄이 다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와, 돈과 사람을 동시에 날려버렸네요. 결국 이 흐름이 1995년에 12.12 재수사랑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긍정과 비판이 아주 균형 있게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역시 1948년 건군 이후 가장 중요한 군 개혁이라는 점이죠. 군사 쿠데타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차단했고 정치 군인의 시대를 완전히 종결시켰으니까요.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건 확실하네요. 그럼 비판적인 평가는요? 비판적 시각에서는 특정 계파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숙청의 성격이 강했다는 걸 지적합니다. 비공개 밀실인사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거죠. 저도 비판적 평가 부분에서 좀 착안해 본 게 있는데요. 권력의 공백을 결국 비하나회, 특히 PK 출신 같은 또 다른 그룹으로 채운 셈이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 확 바꾼다고 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대 내의 파벌주의, 나 그 은밀한 문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사조집은 사라졌지만 그 군 내 파벌 문화 자체가 완전히 뿌리 뽑힌 것은 아니라는 뼈아픈 지적인 거죠. 제도적 개선보다는 인적 청산에 치중했다는 한계가 남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서 1979년 권력을 장악했던 하나회가 14년 만에 역사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하게 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죠. 폭발하는 국민적 여론, 치밀한 비밀작전, 내부자의 폭로, 그리고 리더의 과단성이 다 결합해서 이루어낸 무혈개혁의 표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사실 중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초롱성도 적절한 명분과 국민적 지지, 그리고 치밀한 전략 앞에서는 단 몇 달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정말 순식간이었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기득권 시스템이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모르는 약점을 가진 또 다른 하나회는 아닐까요? 한 번쯤 여러분의 주변을 새로운 시각으로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와,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의 이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깨어있는 시각으로 세상의 이면을 탐구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